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이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은이는 스벤 벨펠, 옮긴이는 유영미, 갈매나무에서 편냈습니다. 저기 사진 한번 좀 봐주실래요?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저 교수님 면담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하면서 문을 쫙 열었더니 막 저렇게 어디 막 매달려 있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저랑 말씀을 나누시려면 물구나무 서기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괴짜 교수님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렇게 에너지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 보는 거 참 좋아요.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활력 있게 나이 드는 방법을 나처럼 자신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면 좋겠다고요. 활력 있게 나이 드는 방법을 나의 일상 속으로. 자, 스벤 벨펠 양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독일 브레멘의 야콥스 대학 경영학 교수이자 와이즈 그룹 창설자로 노화 연구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이다. 2009년과 2012년에 독일 유력 언론인 한델스블라트지에서 선정한 40세 미만 학자 탑 100인에 선정되었으며 경영 및 건강과 노화에 관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다. 특히 이 책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은 출간 후에 오랫동안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머물며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건강에 이른 때는 없고 너무 늦은 때도 없다고 하는 이 책의 목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왜 또래보다 늙지 않는가? 두 번째, 건강은 머릿속에서 생겨난다. 세 번째, 먹는 것이 당신을 말해준다. 네 번째, 움직이면 복이 온다. 다섯 번째, 나이 들수록 잠이 중요하다. 호흡은 젊음의 셈이다. 일곱 번째, 힘은 쉼에서 나온다. 여덟 번째, 외롭지 않아야 아프지 않다. 질병에 대응하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늙지 않을 수 있는 7개의 공식을 아까 읽어드렸던 그 목차에서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요. 첫 번째가 마음가짐, 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늙지 않은 공식, 황금 중년의 공식이라고 불렀어요.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에 대응하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자는 것이었어요. 질병이 오면 그제서야 방어적인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건강할 수 있는 묘책들을 미리 생활화하자라는 말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공식 가운데에서 염증을 줄여주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글을 오늘 보다 중점적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이 챕터를 고른 이유는요. 부끄러워. 사실은 제가 한 6개월 전 정도부터 실천하고 있는 건강법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이후에 저는 몸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물론 그 시점부터 헬스나 수영을 시작한 덕이 있기도 한데, 여튼 여러모로 저는 간헐적 단식의 매력에 요즘 푹 빠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녁 식사를 가능한 6시 전에 마치고요. 그 다음날 아침 겸 점심을 11시 정도에 먹습니다. 하루에 2끼를 먹게 되는데요. 하루 중에 음식을 먹지 않는 공복 상태를 16시간 정도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물론 저는 이 건강법에 좀 함정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2끼를 2끼처럼 먹어야 하는데 3끼의 합을 2번에 나눠서 먹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천천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 살펴볼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도 늙는다. 자신의 건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중년에는 더욱 건강에 신경 쓰인다. 미디어와 언론에서도 건강은 중요한 주제다. 건강 실용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 인터넷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는 건강에 대한 각종 정보가 넘친다. 하지만 이런 넘치는 정보들 가운데 정작 건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인상을 종종 받는다. 건강에 무엇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면 건강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에 대한 건강한 정의가 있어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태도로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우리의 과제는 다름 아닌 바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한 걸음 물러나 모든 실천법에 공통되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건강에 대해 말하자마자 건강한 상태와 병든 상태가 사실 그리 멀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다. 이 두 상태는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 건강한 상태와 병든 상태를 반대극으로 상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양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건강은 역동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런 역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사회학자 아론 안토노브스키는 1980년대에 건강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가운데 살루토제네시스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그는 건강과 그것이 생겨나는 것에 주목했다. 살루토제네시스는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늙지 않는 공식의 토대를 이룬다. 간단히 말해 살루토제네시스는 질병이 아니라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다. 즉, 질병에 대응하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을 도모할 수 있을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건강과 질병은 신체 반응의 일부일 따름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기존 의료의 접근 방식과 정확히 반대된다. 일반 의학에서는 건강과 건강의 재반 조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질병이 무슨 원인으로 어떻게 발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 상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 의학적 소견은 어떤가? 어떤 진단이 내려졌고 이것은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 진단과 상관없이 내 컨디션, 나의 심신 상태가 어떠한가? 이 두 관점, 즉 건강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는 개인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두 평가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우리가 반짝반짝 광을 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빛바랜 은수저를 닦는 수고를 해보았다면 다시 반짝이는 은수저를 보았을 때의 놀라움과 기쁨을 알 것이다. 늙지 않는 공식이 은수저를 닦는 일처럼 빠른 효과를 불러올지는 알 수 없지만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효과는 분명 가져다 줄 것이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미 설명했듯이 우리의 건강 상태는 최상과 절망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진동하는 역동적인 상태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양극단으로 이루어진 연속체 안에 중간 어느 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는 건강과 질병을 서로 먼, 반대되는 상태로 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초점을 건강이 아니라 질병에 맞춘다. 질병,
질병의 발생, 질병의 치료, 그리고 질병의 예방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안토노브스키의 살루토제네시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때로 더 아프고 때로 덜 아프다. 때로는 더 건강하고 때로는 덜 건강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지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울추를 질병이 아닌 건강 쪽으로 더 옮겨올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을 은행 계좌처럼 생각할 수 있다. 건강에 좋은 행동은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으로, 건강에 해로운 행동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라.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잠자고 호흡하고 쉬고 사회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계좌가 넉넉히 찰 수도 있고 빌 수도 있다. 행동하는 혹은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결국 개별 요소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건강 계좌가 플러스 상태라면 조금 지출을 해도 신체가 금방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쯤 여유를 누릴 수도 있다. 신용도, 즉 평소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따라 한 번씩 약간 방만한 상태를 허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평소 건강 자산을 넉넉히 저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선 다음 3가지를 알아야 한다. 얼마나 많이 예치해야 할까? 어떤 통화로 예치해야 할까? 건강 계좌 중 어느 세부 계좌에 예치해야 할까?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매일 하는 작은 행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은 전곡을 찌른다. 물론 말 그대로 하루 사과 1개만으로 병원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문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작은 행동, 케이크냐 사과냐 하나하나가 추를 올바른 방향으로, 즉 건강한 방향으로 진동시키기 때문이다. 나의 먼저버 책, 내 나이는 내가 결정한다에서 내가 체감 나이라는 말로 표현한 자아상 역시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도 늙는 것이다. 심리학자 엘렌 랑거의 유명한 현장 연구가 이를 증명해준다. 엘렌 랑거는 실험 기간 동안 나이든 참가자들을 젊음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며 더 젊어진 것처럼 행동하도록 했다. 그렇게 얼마간을 보내자 참가자들이 주관적으로 더 젊어졌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걷기 자세가 개선되고 걸음도 더 빨라지는 등 실제 건강 상태도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 관절염 등 작은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좀 더 젊게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긍정심리학도 이와 비슷한 선상에 있다. 긍정심리학은 다른 심리학처럼 심리질환의 원인을 찾거나 치료법을 개발하기보다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지 긍정적 측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긍정심리학의 선구자인 마틴 셀리그만에 의하면 학문적 토대 위에서 장기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 긍정심리학의 목표다.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체험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주안점을 두었으니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도 주목하여 시각의 전환을 도모하자는 뜻이다. 늙지 않는 7가지 공식이 있다.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은 알아차림과 의식의 변화다. 이들이 올바른 지식과 짝을 이루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문을 열어주는 늙지 않는 공식이 되어줄 것이다. 알아차림과 의식의 변화. 우리는 이제 늙지 않는 공식이 7가지로 구성된다는 걸 알고 있다.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사회관계가 그것이다. 늙지 않는 공식은 수학 공식과 비슷하게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해결해준다. 여기엔 2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공식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개별 요소를 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키를 알 수 있고 그 키가 어떤 식으로 강화 혹은 상쇄작용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바꿔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동기심리학의 연구를 비롯해 알아차림 연구 등 이웃 분야의 연구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장기적인 심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선 최신 학문 지식을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신 건강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는 너무나도 많다. 매년 새로운 인터뷰와 논문과 기사, 텔레비전 방송, 서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들 가운데 정말로 유용한 내용을 식별하려면 기본적인 의학 지식은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연유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독자들의 수고를 줄여주기 위해 많은 문헌을 읽었고 진짜 도움이 되는 것과 속설들을 분별해 정리했다. 하지만 일상에 적용하는 일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늙지 않는 공식을 자신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분명 수고한 만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늙지 않는 공식을 잘 적용하면 정말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순간순간 만족스러운 컨디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행복감이 샘솟을 것이다. 늙지 않는 공식은 곧 황금 중년의 공식이라 할 수 있다. 늙지 않는 공식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고 있는가? 100세까지 너끈히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손자들과 장기를 두어 이기는 노인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지는 않지만 대신에 남은 삶을 최대한 건강하게 누리고 싶은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초를 양끝 모두에서 타오르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초의 수명은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의학의 진보와 끝없는 연구 덕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났다. 간혹 노화의 비밀을 규명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하지만 규명된 내용들은 대부분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라 일상에 크게 적용할 것은 없어 보인다. 노화는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라 당분간은 그 전모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노화 과정을 늦추는 방법이 있다 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인류는 젊음을 영원히 유지시키는 기적의 약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수많은 지식을 얻어왔다. 여기에 선조들과 다른 문화권에서 적용해온 지혜를 더하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더욱 풍성해진다. 간헐적 단식이 염증을 줄여준다. 건강한 식사, 칼로리를 줄이는 것과 관련하여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간헐적 단식이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에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루 24시간을 16대 8의 리듬으로 나누어 16시간 동안 단식을 한 다음 이어서 남은 8시간 동안 평상시처럼 먹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주일을 5대2 리듬으로 나누어 5일간은 일반식을 하고 2일간은 허용된 적은 양의 칼로리만 섭취하는 것이다. 이때 이 2일은 연속된 이틀이 아니고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인간의 몸은 예로부터 주기적으로 많이 먹지 않고 견디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옛날에는 자연적인 생활 조건에 따르다 보니 당연히 풍성하게 먹을 때가 있고 먹을거리가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현대 산업사회에 들면서 먹을거리가 연중 내내 풍성해졌고 주기적 단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우리 몸은 여분의 에너지를 만들어 비축했다가 필요할 때 소모하는 능력이 있다. 또한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서도 살아갈 수 있다. 에너지 공급이 잘 되지 않던 이런 난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초로도 충분하지 않거나 영양소 공급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는 원래는 피하고 싶은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대체 에너지원이 없다 보니 근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신진대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제한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신체에 비축된 에너지를 활용하게 하되 신진대사 자체가 느려지거나 근육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트릭이다. 간헐적 단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다른 다이어트에서 간신히 이루어낸 성과를 단시간에 깡그리 무너뜨리는 요요 현상을 막는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면이 더 중요하다. 단식을 하는 동안 신체가 염증 억제 물질을 분비하거나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전달 물질인 염증 매개 물질을 덜 생산하도록 하는 생화학적 과정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의 질병과 노화 과정이 염증 반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체내에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건강과 활력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밖에도 간헐적 단식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대폭 증가시킨다. 성장 호르몬이 무엇보다 근육을 만들고 체지방의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이런 효과에 특히 관심이 많을 것이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에서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간헐적 단식이 기대 수명을 높이고 성인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의 세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암시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칼로리 공급이 적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가령
악어 중에 엘리게이터는 아주 조용한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신진대사가 느린 나머지 친척인 크로코다일보다 수명이 2배나 길다. 거북은 더 오래 살아서 약 200살까지도 산다. 이렇게 수명이 긴 이유는 신진대사가 단연 느리기 때문이다. 신진대사는 모든 생물의 성장을 담당하며 심장 박동에 영향을 받는다. 심장이 빨리 뛸수록 대사가 빨라지고 노화도 빨라진다. 여기서 영양 공급과 느린 소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많은 종의 거북이는 여러 달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낸다. 섭취한 영양을 느릿느릿 소화하는 데다 거의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동물계에서 관찰한 것이나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인간의 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꽤 근거가 있다. 가령 그동안에 간헐적 단식이 우리 체세포와 결합 조직의 재생도 촉진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2019년 빌 헬름 병원에서 1,422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도 간헐적 단식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사용되고 지방이 연소되며 여러 혈액 수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절염, 제2형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의 경감과 의미 있는 체중 감소로 이어진다. 논문 저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특별한 단식 프로그램은 비교적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서 성인병 예방과 비만 및 만성대사 장애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려면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사와 상의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건강은 배를 통해 온다. 요즘은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음식을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가 오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에 우리는 이제 오히려 너무 과식하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문명 질환들과 싸워야 한다. 너무 많이 먹고 있음은 대부분 몸무게에 반영된다. 걱정스레 저울을 내려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방 차원이건 추후 조치건 간에 남아도는 살과 싸우려는 사람은 보통 식품별 영양 성분표를 참고하게 된다. 이는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다. 어떤 식품의 칼로리가 얼마인지를 알면 필요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식단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일은 보기보다 간단하지 않다. 우선 하루 에너지 필요량이 약 2,000칼로리라 하여도 사람마다, 상황마다 많이 차이가 난다.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며 매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씻기고 입히고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하는 등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과 온종일 모니터 앞에서 앉아있는 IT 업계 근무자의 에너지 필요량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필요량을 잘 안다 해도 순수한 칼로리 계산은 그리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열량이라도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지, 열량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구입한 포테이토 칩 한 봉지를 먹는 것과 건강한 뮤즐리나 야채 구이를 먹는 것은 열량이 같아도 같은 섭취가 아니다. 포테이토 칩에는 건강한 영양 성분이 부족해 카우치 포테이토 쪽으로 늙어 보이게 할 뿐 아니라 가공식품이다 보니 트랜스 지방과 같은 성분이 들어가 그 자체로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같은 감자라도 조리법에 따라 에너지 함량이 달라진다. 감자를 삶아 소금에 찍어 먹는 것과 버터에 볶아 먹는 것, 그리고 튀겨 먹는 것에
연령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영양 성분표에 표시된 열량 수치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같은 에너지라도 체내에서 아주 다르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신체는 잼을 바른 토스트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재빨리 활용할 수 있다. 그 안에 포함된 당질은 사슬이 짧아서 빠르게 흡수되며 신체는 이런 빠른 당이 들어오면 당을 체세포에 운반하기 위해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린다. 하지만 근육과 장기는 그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없으므로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세포에 저장된다. 이에 반해 같은 양의 칼로리를 갖는 귀리 오트밀은 긴 사슬로 되어 있어서 서서히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며 신체는 한층 여유를 두고 에너지를 이곳저곳에 활용할 수 있다. 자가포식의 메커니즘. 오랫동안 사람들은 음식을 적은 양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과일과 야채의 하루 분량을 5접시로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양질의 음식을 적절히 배합해 먹는 일과 더불어 음식을 섭취하는 시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식사 간격을 벌려서 규칙적으로 먹으면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휴지 시간에 신체는 소위 키토제닉 모드, 즉 케톤체를 생성하는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특히 신체는 탄수화물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케톤체를 많이 생성한다.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신체는 스스로 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당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보다 더 건강에 좋다. 이것은 우리의 세포를 보호해주고 체내의 복구 시스템을 더 강하게 가동시킨다. 이와 함께 공복 상태에서는 자가포식이 실행되기 시작한다. 세포생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는 효모 배양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하여 2016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오스미는 원래 세포가 단식으로 말미암아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즉 생존에 중요한 분자들을 만들 만한 단백질이 충분히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러고는 이러한 경우 체세포들이 손상된 분자나 세포기관 등 자신의 일부를 제거하여 에너지를 얻는다는 걸 발견했다. 자가포식은 스스로를 소화시킨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가포식이 실행되고 남은 조직들은 다시 건강한 새 조직의 토대가 된다. 이런 재활용 메커니즘이 세포로 하여금 체내의 물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플 때 자가포식 현상은 고조된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신체가 소화에 들어갈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 둘째, 신체가 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미 쌓아놓은 물질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체가 영양소, 비타민, 미량 원소를 충분히 오랫동안 저장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포식은 면역계의 중요한 톱니바퀴로서 체내의 염증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자가포식은 염증에 의해 활성화되고 조절되며 반대로 염증의 회복에도 관여한다. 자, 정리해보자. 간헐적 단식과 그로 말미암은 자가포식은 신체의 염증을 줄여주어 질병과 노화를 예방해준다. 우리는 의식적인 식생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간헐적 단식 따라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2끼만 먹고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2번만 차려 먹으니까 귀찮지 않고요. 그리고 확실히 몸이 좀 가벼워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는 또 한 주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